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습관이니 한번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전쟁 사례입니다.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와이 북서쪽 앞바다의 미드웨이라고 하는 섬 근처에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역사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6개월 전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 전력을 거의 전멸시킨 적이 있었던 일본 해군은 당시로서는 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교두보를 확보할 심산이었죠. 또한 만약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섬 주위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나타나면 이를 모두 없애버린다는 일석이조도 노렸습니다. 사실 미국의 항공모함 세력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여 전에 산호해 해전에서 항공모함 렉싱턴은 격침되었고 요크타운은 대파되어서 작전 가능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불과 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이 2척도 미드웨이로 유인을 해서 일소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미 해군은 요크타운을 밤낮으로 수리를 해서 이 해전에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양측 간의 전력 격차는 여전히 컸죠. 미 해군은요, 항공모함 3척 이외에 전함은 진주만에서 모두 격침되어서 한 척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 전함 7척 등 막강한 전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 해군의 수뇌부는 이 해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개전 이후 연전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전쟁 전체를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필승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 대비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이렇게 열세이다 보니 일본군보다 뛰어난 아군의 정보 전략을 최대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의 암호 교신 내용을 해독해냈고 적군의 공격 시점과 작전 방향을 알아낸 후에 이에 맞추어서 미드웨이 북쪽 바다에 함대를 배치시키고 일본 해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4일 날 새벽에 일본군은 미국 함대가 자기들의 의도대로 미드웨이 근처로 왔는지를 확신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미드웨이 섬에 대한 폭격을 시작을 하죠. 그러는 사이에 미군은 정보전으로 파악해둔 적함의 예상 위치에 정찰기를 보내서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곧바로 공격기 편대를 보냅니다. 이에 비해 미군보다 한참 늦게나 적 함대의 위치를 파악한 일본군 수뇌부는 부랴부랴 비행갑판 위에서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라고 공격기들에 다 달아놓은 폭탄을 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어뢰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진행을 시키죠. 하필이면 이때 미군의 공격기 편대들이 뒤닥칩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에 한두 발만 맞아도 대포팔로 이어졌는데요. 무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폭탄하고 어뢰들이 비행갑판 곳곳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 해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아가키, 소류, 히류, 카가 등 4척 모두가 격침되었죠. 함재기 300여 기도 항공모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요크타운이 일본군 공격기들의 공격으로 격침되는 등 피해를 당하긴 했죠. 하지만 일본군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크게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미 해군은요, 이 해전을 반격의 전기로 삼아서 일본 해군에 쫓기는 심세에서 이후부터는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쫓아다니는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번 결전의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온 미 해군의 정보력과 작전 계획의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 사례입니다. 1993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 내에서 신경영이라는 일종의 정신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글로벌화를 주제로
고위 임원회의를 주재하러 가던 비행기 안에서 후쿠다 보고서라는 문건을 읽었죠. 그런데 도착한 후에는 사내 방송에서 방영된 세탁기 영상을 받아보았습니다. 후쿠다 보고서라는 것은요, 당시 고문이던 후쿠다라는 일본 사람이 삼성의 제품 디자인 및 내부의 관련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세탁기 영상이라는 것은요, 삼성전자의 세탁기 생산 라인에서 잠재적인 불량이 묵인되는 사례를 고발하는 사내 보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글로벌화를 논의한 단계는커녕 제품 품질의 기본이 안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구상을 논의하는 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후 도쿄, LA 등에서 수차례 더 회의를 거치면서 신경영의 체계를 정립하게 되죠. 이때부터 신경영은 삼성의 경영 철학이자 경영의 원칙 그리고 조직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신경영의 주요 내용은 순차적 논리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이를 위기로 받아들여서 그 원인을 철저히 반성하며 둘째 이를 기초로 변화를 시작을 하되 나부터 변화, 즉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 인간 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등 몇 가지 변화의 기본 전제를 지키면서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바뀌되 넷째 이 변화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은 최고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로 삼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복합화 정부와 국제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 확장을 더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21세기 초인류 기업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했어요. 삼성그룹은요,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합숙교육을 통해서 신경영을 전파한 후에 회장실에 신경영 사무국을 만들고 그룹 차원에서 그 실행을 챙기고 독려했습니다. 신경영의 효과의 크기는 그룹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고질적인 VTR의 불량률이 신경영 실시 딱 1년 만에 수십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이후 삼성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의 디지털 혁명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성과는 무엇보다도 신경영의 가장 큰 주제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꾸자 할 정도로 임직원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신경영 체계도의 주요 항목인 나부터 변화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변화의 순서와 방법,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변화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되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임직원들의 자신감과 이에 기초한 성공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전략 수행 초기 단계의 성공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쟁과 경영 일선 모두 처음이 중요한 까닭은 강한 응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이며 변화를 위한 구심점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그룹의 변화 혹은 혁신을 위해서 초기 단계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